이 마지막 슬라이드, 마지막 내용은 지네틱 아키텍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유전적 조성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지네틱 아키텍처는 제가 개인적으로 유전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 지난 한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단어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각기 다른 질환도 연구하실 거고 각기 다른 뭐 관심사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자폐나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쪽을 일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아마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르실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염색체 이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22번 염색체 딜리션이 발생을 하면 자폐나 조현병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염색체 7번 아니면 뭐 염색체 15번, 16번 뭐 이런 식의 딜리션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딜리션이나 듀플리케이션, 이 구조 변이를 갖는 환자들은 전체 자폐 환자의 0.2%가 안 됩니다. 그쪽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런 염색체 이상이 그 자폐 유전체에서는 거의 초기에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분명하게 봤고, 그 다음에 표현형이 심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연구하기 쉬운 주제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한 지난 2012년부터 해가지고 많이 연구가 됐던 건 드노보 뮤테이션이고, 드노보 뮤테이션 중에 트렁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스톱코던 뮤테이션이었습니다. 이런 뮤테이션을 갖고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N2A나 이런 신경세포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망가지게 되는데 굉장히 큰 이펙트 사이즈를 갖고 있고 자폐인들과 비자폐인들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이 드노브 뮤테이션, 트렁케인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전체 자폐 임상 코호트에 많이 잡아도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체 이상과 드노브 뮤테이션까지 합쳐도 한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환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나머지 환자들 중에 거의 50에서 60%는 코먼 베리언트, 그죠? 에디티브 뮤테이션, 폴리제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레어 베리언트에서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리세시브 뮤테이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임상 그 자폐 유전체 코호트를 통해서 몇만 명을 보게 되면 같은 진단명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염색체 이상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드노브 뮤테이션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폴리제닉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레어 베리언트를 갖고 있고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진단명으로 부르고 있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경과 선생님들께서는 뭐 자폐는 그냥 발달장애고 정확한 진단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에필lep시도 마찬가지고 그쵸 에필lep시도 드노보가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레어 베리언트가 강한 사람도 있고, 카피넘버가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뇌전증만 그런 게 아니라 제2당뇨도 마찬가지죠. 제2당뇨에서도 레어 베리언트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뭐 7%, 코먼 베리언트가 10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각기 그 다른 원인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진단명으로 묶이는 하나의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우리가 유전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 지네틱 아키텍처. 그죠? 유전적 조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질환이 어떻게 유전적인 요인들이 조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물론 이 용어가 약간 캔서 쪽에서는 뭐 뮤테이션 랜드스케이프, 풍경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뭐 저는 조금 지네틱 아키텍처가 조금 사람들이 더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암 분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지네틱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게 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코호트 수준의 유전체 연구를 하는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네틱 아키텍처를 기술하다 보면 하나의 질환명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서브타입도 보게 되고, 예후들도 다른 걸 보게 되고, 약물을 처리하는 방식들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네틱 아키텍처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이제 배운 모든 내용의 이 종결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네틱 아키텍처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헤리타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이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유전력 혹은 유전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헤리타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역사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쵸? 그 로널드 피셔가 이 모델을 통해서 주장을 했었던 게 무엇이냐? 우리가 보고 있는 형질이라고 하는 건 퀀터테이티브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애디티브 팩터들, 그죠? 그다음에 도미넌트 팩터들이 동시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멘델의 유전과 그다음에 바이오메트리션의 정보에 의해서 다 설명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형질을 구성하는 거, 형질의 차이를 구성하는 거, 혹은 형질을 구성하는 건 이런 유전적인 요인들과 비유전적인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게 100년 전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관점에서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는 유전력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했고, 지네틱 아키텍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중간에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헤리타빌리티가 어떻게 등장했는가입니다. 그렇죠? 유전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100년 후에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 1950년대쯤에 더글라스 팔코너라고 하는 여기 좀 약간 힘이 없어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 이 더글라스 팔코너가 뭐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1960년도 때 그 지네틱스에 되게 그 고전적인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유전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유전학 교과서다라고 하면 팔코너의 책을 읽었거든요. 이 더글라스 팔코너가 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좀 웃고 있는 사진을 열심히 찾으려고 했으나 항상 이렇게 좀 우울해 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더글라스 팔코너가 처음으로 헤리타빌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 이 사람이 뭐 수학자거나 이랬던 건 아니고 이 동물 실험을 했던 행동 실험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표현형의 지표들 혹은 그 생리적인 지표들 혹은 외형적인 지표들을 되게 많이 측정을 했고 그 지표들이 굉장히 퀀터티브하게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뭐 기존의 계측학파들이 했었던 생각들과 비슷하긴 하죠. 그리고 이런 퀀터테이티브하게 존재하는 지표들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팔코너가 생각했던 모델 중에 하나는 이걸 이제 인간으로 옮겨와가지고, 했던 모델 중에 하나는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게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얼마만큼 과연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비유전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좀 모델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델링을 했는가?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가장 잘 아는 얘기 중에 하나로 이 쌍둥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랑 일란성 쌍둥이가 얼마만큼 서로 비슷한지 이 개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몸무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몸무게의 상관관계를 같은 쌍둥이를 봤을 때 쌍둥이 1번과 2번이 얼마만큼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는지, 그죠? 그거를 이제 모노자이고틱 그 쌍둥이에서 측정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1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이렇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에게서 예를 들면 또 똑같이 몸무게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0.6 정도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모노자이고틱,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유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50%만 유전이 똑같기 때문에, DNA가 똑같기 때문에 50%만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보면 이 두 가지의 차이를, subtraction을 이렇게 하면, 여기 1이 아니라 0.8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0.26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모노자이고틱 트윈스는 1이 기본 베이스라인이고 다이자이고틱은 0.5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100% 스케일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이 예를 들면 몸무게 차이가 0.26이었다. 그러면 이 몸무게에 기여하는 헤리타빌리티는 한 52%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형질들에 대한 유전력을 측정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제시를 할 때 이 쌍둥이 모델만 가지고 제시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헤리타빌리티에 대한 관점들을 접근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그 아까 제가 팔코너가 굉장히 퀀터테이티브하게 여러 가지 그 생육 지표 같은 것들을 측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아마 초파리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게 이제
나타나는 이런 그 브리슬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약간 이런 털 같은 거의 개수가 이 어느 정도의 개수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단에서 30개부터 45개까지 이렇게 측정이 되고 이게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정을 그 부모 세대에서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 세대에게서 한 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 두 가지 분포가 얼마만큼 닮았는지 얼마만큼 다른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헤리타빌리티에 대한 이 지금 브리슬의 개수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이게 얼마만큼 헤리터블한지 유전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외형적인 지표라든지 행동적인 지표에서 측정했던 이런 그 양적인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그 헤리타빌리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들을 이제 팔코너가 처음에 제안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브리슬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집단 내에서 30개부터 45개까지 이런 식의 약간 정규 분포를 근사하는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평균값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평균값 주변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분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베리언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양적인 지표를 표현하기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과 분산은 무엇이냐? 이건 뭐 너무나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평균은 이제 우리가 측정했던 그런 여러 가지 메저먼트의 그 값으로부터 이 값이 어떻게 평균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베리언스는 이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메저먼트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 해당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표현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수학적인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무엇을 사용했느냐?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축에 어떤 데이터의 지표들이 분포하고 있고 Y축의 데이터의 지표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를 아버지라고 해볼게요. 그죠? 아버지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Y축에 자녀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키,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자녀의 키, 이렇게 해가지고 페어로 측정을 하면, 뭐 예를 들면 저랑 저의 키는 이 정도가 되는데, 뭐 아이의 키는 뭐 이 정도가 된다. 그럼 이제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또 다른 가족의 키,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베리언스는 무엇이냐면, 각각의 집단, 그러니까 X의 집단은 아버지의 집단이었고, Y의 집단은 자녀의 집단이죠. 이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측정치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값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정도들이 서로 그 평균값으로부터 그 일관적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 코베리언스는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 코베리언스 양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 양의 상관관계. 우리는 이걸 그냥 지금 상관관계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그 공분산 하에서는 이런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 양의 퍼짐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역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플랫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모의 집단에서 측정했던 지표랑 자녀에게서 측정했던 지표를 이렇게 공분산의 개념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손쉽게 이 둘 간의 관계가 양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형질에 대한 어떤 유전이 발생한다라고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뭐 부모의 키가 크면 자녀의 키가 크다. 부모의 키가 작으면 자녀의 키도 작다. 이런 식의 관계를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베리언스를 가지고 이제 손쉽게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집단이 얼마나 닮았는가에 대한 코베리언스 측정을 하면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생물학적인 부모의 이 부리의 깊이, 그죠? 새 부리의 깊이랑 자녀를 측정한다. 그럼 당연하게도 이게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가 발생을 할 거고 반대로 여기서처럼 포스터 미드 페어런트,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양부의 그런 그 길이랑 그 자녀를 측정을 하면
별로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더글라스 팔코너가 본인이 봤던 초파리라든지 아니면 뭐 쥐라든지 이런 행동 실험을 하는 것들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비교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할 때 어떤 기대가 되는, 기준이 되는 값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IBD 관점에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녀 간에는 몇 퍼센트의 DNA를 쉐어하죠. 우리는 50% 정도를 쉐어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분산을 구해가지고 보게 되면 이 공분산의 값이 50% 기준으로 정렬이 돼야 됩니다. 이 50%보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유전적인 요소가 덜 기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50% 기준을 가지고 이제 판별을 하게 되고 만약에 뭐 조부와 그다음에 자녀를 비교한다, 손자를 비교한다, 그럼 25%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족 간에 있는 이 DNA를 쉐어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런 그 공분산 혹은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더글라스 팔코너가 이걸 어떻게 더 구체화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노자이고틱 트위스,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죠? 뭐 이건 너무나 직관적입니다. 100%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기울기가 1에 해당을 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는 몇 퍼센트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거 같은 경우 50%가 있습니다. 그죠? 50%의 DNA가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50% 정도에 해당하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합식 같은 경우는 25%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한 게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뭐냐? 이 풀십 이건 뭐냐면 형제자매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뭐 저한테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과 저는 유전적으로는 50%를 쉐어를 하는데 이 헤리타빌리티의 관점에서는 이 지네틱 컴포넌트의 관점에서 50%보다 더 갖고 있습니다. 그죠? 50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재미난 얘기에 해당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헤리타빌리티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헤리타빌리티의 요소라고 하는 건 결국에 로널드 피셔가 처음에 얘기했던 파티셔닝 베리언스랑 똑같습니다. 그쵸? 파티셔닝 베리언스. 표현형의 차이는 결국에 유전형 플러스 비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합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각기 다른 그런 유전적인 요소들, 뭐 에디티브냐, 뭐 도미넌스냐 이런 것들에 해당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유전적인 요소 말씀드렸듯이 에디티브, 도미넌스, 에피스타틱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미넌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라고 하면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맨델의 법칙에서도 배웠듯이 헤테로자이고스가 발생을 할 때 어느 한쪽에 알릴이 우세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표현형을 나타내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에디티브 지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쪽의 알릴 하나가 기여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에디티브 알릴이 얼마만큼 닮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엄마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 두 쪽에 그 크로모점을 갖고 있고, 엄마도 두 쪽에 크로모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A, 소문자 A, 그죠? 대문자 A, 소문자 A.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소문자 A를 받고, 그죠? A를 받고, 부모가, 아니, 엄마에게서 대문자 A를 받습니다. 그래서 헤테로자이고스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한쪽의 크로모점은 아빠로부터 받고, 한쪽의 크로모점은 엄마로부터 받습니다. 에디티브의 관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페어런트, 부모 중에 한 명과 자녀를 비교했을 때 50%가 같다인 겁니다. 그쵸? 아버지의 반쪽과 자녀의 반쪽이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에디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도 똑같은 형태로 유전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얘가 넘버 1이고 얘가 넘버 2라고 하면 두 번째 자녀 같은 경우에도 에디티브의 관계를 서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디티브한 지네틱 컴포넌트도 개수가 50% 정도로 서로 닮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게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부모 자녀 간에는 50%가 닮았고 그 다음에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 100%가 닮았는데 이 형제자매 관계에서는 50%보다 좀 높습니다. 왜 높냐면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 지네틱 컴포넌트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 헤리타빌리티 측면에서는 이 애디티브 요소 말고도 도미넌트 요소를 같이 가질 확률이 4분의 1로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부모랑 자녀를 비교를 할 때 부모랑 자녀는 이 지금 보시면 같은 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IBD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50%밖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자녀 두 명이 다 동일한 지노타입을 갖고 있죠. 그죠? 이 헤테로자이고스 지노타입을 둘 다 갖고 있는데 이 헤테로자이고스 지노타입이 누구로부터 왔죠? 이 헤테로자이고스 지노타입이 둘 다 아빠에게 사나 엄마에게 사나. 그죠? 아빠에게 사나 엄마에게 사나. 그죠? 이렇게 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4분의 1의 확률로 같은 도미넌트 지노타입을 가질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를 그 학생들한테도 가르치면 이게 이제 대패닉에 빠지는데 왜 여기서 뭐가 헷갈리냐? 이 부모도 지금 헤테로자이고스고 이 자녀도 헤테로자이고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도 도미넌스가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IBS예요. 같은 스테이터스인데 같은 IBD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AA는 이 아버지 기준으로 하면 이 아버지가 이거를 할머니한테 받았고, 그죠? 이 부모의 아버지한테, 아니 아버지의 엄마한테, 그다음에 이거는 아버지 아빠, 할아버지한테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이 AA랑 이 AA, 이 헤테로자이고스랑 이 헤테로자이고스는 같은 헤테로자이고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상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우리가 IBD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건 IBS이고 이 경우에 부모 아버지랑 그 다음에 자녀 간의 비교는 도미넌스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자녀 간에는 이 50%만 쉐어하는 애디티브만 헤리타빌리티에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시블링 간의 비교는 4분의 1의 확률로 도미넌스도 포함을 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하는 이 피노티픽 코베리언스에 대한 기대값이 개수가 0.5보다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헤리타빌리티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는 이 개체가 어떤 환경에서 노출되었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시블링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모로부터 자라났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실험 디자인을 할 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도 같이 노출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환경적인 요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피노티픽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는 애디티브만 성립을 하지만 우리가 이 시블링 간의 관계를 볼 때는 애디티브 못지않게 도미넌스, 그 다음에 인바로먼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슬로프가 조금 더 높아지는 형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그 모형을 초기에 이 펄코너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헤리타빌리티가 점점 더 연구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헤리타빌리티,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 논문을 보시거나 하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통 연구가 많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네로 센스 헤리타빌리티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브로드 센스 헤리타빌리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로 센스 헤리타빌리티. 여러분들 지와스 논문 같은 거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네로 센스 헤리타빌리티라고 하는 건 이 소문자 H를 씁니다. 그래서 H2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H2라고 하는 거는 이 네로 센스 헤리타빌리티는 헤리타빌리티 계산을 할 때 에디티브 팩터만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기 개별의 알릴들만 고려를 해가지고 유전력을 산출하는 경우를 네로 센스 헤리타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대부분 우리가 뭐 유케어 바이뱅크 이런 데서 보는 헤리타빌리티다라고 하는 거는 이 네로 센스 헤리타빌리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브로드 센스 헤리터빌리티는 뭐냐? 팔코너가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것처럼 이 안에다가 모든 그런 컴포넌트를 다 넣어요. 그래서 에디티브도 넣고 당연히 거기다 도미넌스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진진 인터랙션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그러니까 지네틱 컴포넌트는 전부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걸 브로드 센스 헤리터빌리티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내로 센스 헤리터빌리티가 사실 더 계산이 좀 간편한 편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제가 다른 개념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그 스닙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로 센스 헤리터빌리티를 좀 계산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코너가 초기에 제안했던 이 쌍둥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80년대, 90년대에는 많이 연구가 됐지만 최근엔 많이 연구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쌍둥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형질, 특정한 질환에 대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쌍둥이 모형보다는 조금 더 어, 그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으로 이제 최근에 한 지난 10년 동안 많이 연구가 되는 분야는 스닙 헤리타빌리티입니다. 스닙 헤리타빌리티라고 하는 게 뭐냐? 스닙 헤리타빌리티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유전체 안에 있는 그 스닙, 그죠? 싱글 뉴클레 폴리모피즘을 에디티브 팩터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이 얼마만큼 형질에 기여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측정할 때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스닙 헤리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다 따로 이 서로 그 가족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헤리타빌리티를 측정을 합니다. 왜 이런 가정을 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가족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사실 IBD는 0에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뭐 아주 공통 조상까지 올라가자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되겠지만 사실 가족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0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기대값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한 형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스닙의 코릴레이션 같은 것들을 딱 봤는데 기대값은 0인데 0에 비해서 그 기대값이 0인데 그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관찰이 되면 그거를 토대로 이제 헤리타빌리티를 유출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다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질에 스닙이 이마만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질은 이런 스닙들을 가지고 이렇게 헤리타빌리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토대로 굉장히 많은 헤리타빌리티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가족 관계를 수집을 해야 될 필요가 없고 사용해야 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는 간단한 그런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도 스닙을 이용을 해가지고 헤리타빌리티를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이제 초기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각기 갖는 사람들의 그런 지네틱 베리언스 같은 거 측정을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표현형들 측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능 점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눈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 이 헤리타빌리티 어느 정도 되냐. 여기 보시면 이제 소문자 H2라고 써놨죠. 왜냐하면 이거는 에디티브 팩터만 가지고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분포들이 발생을 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환에서도 많이 이제 논문들을 보시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 뭐 스키조프레니아의 뭐 헤리타빌리티 어느 정도 되는가, 뭐 ASD, 자폐, 뭐 헤리타빌리티 어느 정도 되는가, 뭐 바이폴라는 어느 정도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헤리타빌리티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들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많은 그런 또 추가적인 그런 유전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헤리타빌리티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서 유전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측정치까지 봤으니까 그럼 제네틱 아키텍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형질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뭐, 앞선 시간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형질이라고 하는 건 다이코토머스하게 뭐, 키를 생각한다. 그럼 뭐, 짧다, 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형질은 굉장히 그 인구 집단에서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다양한 분포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에디티브 팩터도 작동을 하고, 도미넌스 팩터도 작동을 하고, 인터랙션도 작동을 하고, 인바로먼트도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키라고 하는 게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부분을 빠뜨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보고 가죠.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아까 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additive 팩터 작동을 하고 도미넌스 작동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additive 팩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키가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성인 남성의 키라고 하면 예를 들면 170 정도가 평균이다라고 하면 저의 키를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수많은 additive 팩터들. 그러니까 제 몸 안에 제 DNA에 존재하는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스닙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저의 키를 어, 결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백만 개의 그런 스닙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닙이 뭐 예를 들면 0.001mm 뭐 크게 만든다. 그죠? 더한다 혹은 빼기 뭐 0.003mm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조합돼서 저의 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additive factor, additive 알릴, 스닙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반대로 도미넌트 팩터라고 하는 건 하나의 스닙이 하나의 형질을 여기서처럼 키를 결정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도 들었던 예시인데 에콘드로플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FGFR3에 이 380번 위치에 뮤테이션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에콘드로플라시아 환자들한테 관찰이 됩니다. 그럼 에콘드로플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cm, 90cm 이렇게 굉장히 작은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뮤테이션이 도미넌트하게 작동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90cm, 100cm 정도의 키라고 하는 거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키가 정확히 90cm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이런 작은 분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도미넌트 팩터, 그죠? 이 뮤테이션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지만 거기에 또한 조금조금하게 에디티브 팩터랑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탈 팩터가 작동을 해서 이런 분포를 만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판 신드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마판 신드롬은 이 피블린 1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발생을 하면 이 사람들의 키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뭐 2m 가까이 커지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도 키도 정확히 2m가 아니라 이런 분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콘드로플라시아나 뭐 마판 신드롬만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니고, 뭐 일부의 사람들 중에 이 정도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0.0001mm를 작동하는 변이도 있을 거고, 혹은 0.5mm를 작동하는 변이도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우리의 키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예시를 드린 건 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형태의 질환들, 모든 형태의 표현형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비유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디스커션하고 있는 지네틱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예를 들면 뭐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자폐 같은 경우에는 뭐 표현형이 굉장히 다면적이겠지만 뭐 하나의 표현형, 예를 들어서 adaptability, 적응 능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적응 능력이 어떤 이런 분포를 가지고 발생한다라고 할 때 그 분포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적응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서 우리가 자폐 환자들한테 많이 관찰되는 그런 범주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게 하나의 도미넌트한 뮤테이션이냐, 멘델의 도미넌스로 설명할 수 있는 드노보 뮤테이션 같은 거냐, 아니면 뭐 에디티브 팩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표현형을 만들어내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제네틱 아키텍처의 관점 안에서 연구할 수 있는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질문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에디티브 팩터다. 그러면 몇 가지 유전자, 몇 가지 로사이들이 기여를 하는 거지? 그리고 각각의 유전자랑 로사이드들이 얼마만큼 기여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네틱 아키텍처는 제가 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거의 많은 지금의 연구들에서 되게 핫한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제네틱 팩터들 관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이런 연구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아주 대조적인 사항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 페니케토뉴리아 같은 경우에 이 초기에 그 아치볼드 게롤드 같은 한 100년 전에 그런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유전병을 설명하려고 했었던 그 당시부터 알려지는 굉장히 이런 모노제닉한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PAH라고 하는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이 질환의 표현형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키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연구를 해봤더니 한 420개 정도의 그 스닙들, 로사이들이 그 키의 표현형의 그 유전력이 20%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전력이 있다라고 하면 20%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여기는 이제 스닙이 한 5% 이상의 코먼 베리언트였고, 근데 2017년도 때 조금 더 많은 샘플과 조금 더 다양한 레인지의 스닙들을 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에디티브한 팩터들이 27%까지 설명한다라고 하는 걸 찾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관련된 로사이들이 한 700개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연구에는 여기서 이제 그 더 다양한 레어 베리언트까지 고려해가지고 측정을 해봤더니 키를 거의 54%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 예시를 제가 드린 거는 그 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객관적인 형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코먼 베리언트, 레어 베리언트, 그 다음에 울트라 레어 베리언트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이런 다양한 종류의 변이들이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하나의 형질에 어느 정도를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초기의 시도들을 이제 보여드렸죠. 이런 노력들처럼 몇 가지 질환들에서, 몇 가지 이제 연구가 많이 되는, 앞서가는 질환들에서 이런 접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제2당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2당뇨는 뭐, 헤리타빌리티가 보통 한 30에서 70% 정도까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연구들마다 조금 측정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헤리터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뭐 사람들이 생각을 하실 때 뭐 모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디 같은 경우에는 모노제닉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관련된 뭐 몇 가지 유전자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타입 2 다이비리들 말고도 이제 조금 더 스펙트럼에서 모디들은 조금 더 익스트림한 경우니까 그거 말고 이제 그거보다 좀 밑에 서브스레시홀드에 있는 환자들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뭐 2016년대 같은 경우에는 한 600개 정도의 로커스를 찾았고 이게 뭐 예를 들면 레어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3% 정도의 그 표현형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먼 베리언트는 한 6%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16년 연구에서 이제 보고를 했죠. 이게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수치들을 좀 업데이트하지 않았는데 이제 최근엔 더 다양한 샘플들과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이 알리 프리퀀시 범주들을 보면서 이거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들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다양한 그런 원인들을 좀 찾아가는 연구들을 하고 있고, 뭐, 제가 연구하고 있는 자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시면 옛날에 이제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에는, 여기서 보는 이런, 프레자일 X 신드롬, 아니면 뭐, 신드로믹한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아니면 카피 넘버, 이런 거를 주로 찾았는데, 이제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연구가 이제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드노보 뮤테이션 같은 것들 찾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유럽인들까지 다 해가지고 더 많은 유전자들 찾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논코딩 뮤테이션 연구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지네틱 아키텍처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들을 또 더 찾아가는 이런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질환명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네틱 아키텍처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런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첫 번째는 그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스크리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과를 해석해야 되고 표현형과 어떤 식으로 매칭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맞춤이 되는 좀 그런 치료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이제 뭐 제가 주로 하는 연구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자폐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 정도 드노브 뮤테이션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표현형을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 4세, 5세 때 이렇게 진단을 받고 한 5년, 6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클리닉에 와가지고 동일한 검사를 받으면 드노브 뮤테이션을 가진 아이들은 증상이 많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근데 드노브 뮤테이션이 없는 아이들은 4, 5세 때는 자폐로 진단이 됐지만 이후에는 뭐 증상이 많이 개선되거나 뭐 이런 예후가 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아이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거는 우리가 연구를 해서 드노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초기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을 할 때 드노 뮤테이션의 유무에 따라서 그 아이의 뭐 궤적 예후 같은 것들도 좀 추적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네틱 아키텍처 연구도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에도 또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연구로 또 말씀을 드리면 드노브 뮤테이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노브 뮤테이션이 나타나는 유전자들이 제가 신경세포에서 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전자들은 신경세포에 나타나긴 하나 어느 시점에 신경세포에서 많이 발현이 되냐면 임신 중기에 전전두엽에서 나타나는 신경세포에서 굉장히 높은 발현량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폐 진단은 3세, 4세, 5세 이때 어린 나이 하지만 이 분자적인 변화들은 이미 임신 중기의 전두엽에서 그 뉴런을 만들어낼 때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보고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 시점이 중요하냐면 인간이나 영장류로 올수록 전두엽이 커지게 되는데 이 전두엽이 확장되는 이 코르티칼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게 사람으로 치면 임신 중기 한 24주쯤에 한 세컨 트라이미스터부터 이런 신경 세포들이 확장이 되고 이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과정에 나타나는 유전자들이 자폐 환자들이 드노 뮤테이션을 갖는 유전자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드노 뮤테이션을 통해서 자폐라는 게 분자적인 수준으로는 이때부터 변화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러면 지와스를 해가지고 코먼 베리언트를 찾았다. 그리고 에디티브 팩터들을 찾았다. 드노보가 아닌 에디티브한 유전자를 찾았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연구는 이겁니다. 에디티브한 유전자들도 임신 중기에 나타나는 그 중요한 유전자들의 동일하게 발생하는가, 동일한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을 가지고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질환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네틱 아키텍처들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지, 수렴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비슷하게도 뭐 치매도 그런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모노제닉하고, 굉장히 좀 시비어한 얼리 원셋을 가져가는 유전자로 대표적인 게 APP, 뭐 피센 이런 유전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리아, 그 뇌 안에 있는 비신경세포 계열들의 메타볼리즘에 작용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얼리온셋에 담당하는 모노제닉 유전자들 말고도 뭐 지와스에서 나온 유전자들 혹은 아포이 유전자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글리아 세포의 메타볼리즘에 작동하는 유전자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기본적인 몰레큘라 이 패스페이지올로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도 이 제네틱 아키텍처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뭐 그 우리가 약을 개발하고 약을 처방할 때도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지네틱 그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서브타입이 나눠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수업은 뭐 유전학이기 때문에 유전학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환경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각각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요인들과 유전적인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환경적인 요인이 어떻게 교합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또한 되게 중요한 방향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자폐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들 되게 많이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제적으로 코즈가 되는 거는 연구를 제대로 측정을 해보면 코즈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디파이어가 돼가지고 발달 과정에 발달의 진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알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유전형에 따라서 서브타입을 나누고 이 각각들이 뭐 마이크로바이옴이 됐던 면역이 됐던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과 어떻게 교합을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네틱 아키텍처를 더 정교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유전체 연구들이 이런 지네틱 아키텍처 이해하는 거, 지네틱 아키텍처에 따라 서브 타입을 나누는 거, 스펙트럼을 나누는 거, 스트라티피케이션 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네틱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느냐? 뭐 당연하게도 몇 가지 변이들이 그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변이들이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죠? 그 다음에 변이들이 어떤 컨시퀀스를 갖고 있느냐, 코딩에 있느냐, 논코딩에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고 있느냐, 정말 강력한 표현형을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집단 내 프리퀀시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가, 그죠? 한국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이런 변이들이 유럽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비슷한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들과 제네틱 팩터가 얼마나 교합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제네틱 아키텍처라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연구돼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넘어가도록 하죠. 네, 제네틱 아키텍처를 밝혀내는 지금의 시점까지 오기까지의 몇 가지 흐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 주제는 굉장히 좋아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지금 2024년대 이 제네틱 아키텍처를 연구하는 게 왜 중요해졌는지를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유전학을 연구했던 건 한 80년대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치볼드 가이로드 같은 사람이 뭐 1900년대 초반에도 연구를 하긴 했지만 뭐 그때 당시엔 분자생물학도 없었고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진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질병 유전학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건 저는 한 80년대 이 분자생물학이 도입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00년대 약간 초반까지를 우리가 트레디셔널 캔디데이트 스터디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전통적 후보 유전자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대를 제가 전통적 후보 유전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특정한 질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유전자들이 있잖아요. 뭐 P53, 아포이4, 뭐 이런 유전자들이 대부분 이 전통적 후보 유전자 시대 때 나왔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던 그 시대의 어떤 흐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마이크로 어레이 기술이 보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전체 유전체를 다 보는, 전장 유전체를 보는 연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왔던 개념이 GWAS,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200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NGS 기술이 보급이 됐죠. 그리고 이제 모든 염기 서열을 다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하나의 변화는 옴니제닉 모델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 지네틱 아키텍처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점점 가는 이런 연구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흐름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1970년대, 제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0년대는 몰레큘러 클로닝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이라도 유전자의 위치, 유전자의 시퀀스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몰레큘러 클로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는 이제 분야들이 이제 파생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단편적인 그런 유전체 정보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링키지 분석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링키지 분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원인 유전자들, 질병 유전자들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질병 유전자들 어떻게 찾았냐면 주로 이제 패밀리아 세그리게이션, 이 가족 내에 병이 유전된다라고 할 때 병이 유전됐던 사람들과 유전이 안 되는 사람들의 이런 그 유전 변이 정보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유전되는 패턴들, 그런 유전자의 위치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부터 유전자들을 찾아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링키지 분석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런 유전자들을 찾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모노제닉,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런 유전자들을 찾았고, 뭐 대부분 좀 레어한 그런 변이들을 좀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P53이나 아포이 같은 것들, APP 같은 것들도 찾았지만 뭐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관련된 유전자들이나 뭐 헌팅턴병에 관련된 이런 유전자들도 뭐 찾고 이제 이렇게 유전자들을 찾고 나면 이 유전자들을 바탕으로 이제 동물 실험 같은 걸 해가지고 뭐 펑셔널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뭐 얘가 어떻게 병으로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약물을 처리하는지 막 이런 식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1991년도 때 나왔던 연구인데, 이 가족력을 갖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이런 유전체 위치를 찾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찾았던 게 뭐냐, 여기 지금 이 환자 가족들, 뭐, 그래도 꽤 대규모 환자인데, 여기서 한 4세대 정도를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봤더니, 이 위치에 어떤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데 이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유전자의 위치가 어디였냐? APP라고 하는 유전자죠.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 이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이라고 부르는 유전자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치매 환자들이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소수의 환자들 그리고 얼리 온셋인 환자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유전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기 때 이런 방식을 가지고 유전자를 찾게 됐죠. 그런데 이 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런 링키지 분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전자들을 찾고 또 성공적으로 유전자를 찾았던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연구들이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었지만 사실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쵸? 제가 여기다 사이테이션을 넣진 않았는데 그 리로이드 클로익이라고 하는 교수님, 지금 UCLA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당시에 이제 2001년에 네이처 지네틱스의 논평을 하나 써요. 그 시스테매틱 리뷰를 하나 쓰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이 링키지 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연구들이 서로 얼마만큼 재현되는지를 한번 봤더니 95% 정도의 연구들이 다 재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P53이라든지 아포이라든지 뭐 APP라든지 뭐 HTT라든지 이런 유전자들은 뭐 지금까지도 여러 연구를 하면 다 괜찮아. 다 잘 재현이 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재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재현이 안 되냐? 왜 재현이 안 되냐면 이 당시에 이루어졌던 연구들이 대부분 스몰 샘플 사이즈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APP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 한 열 몇 명 정도 샘플을 사용해서 연구를 했지만 사실 이건 성공적으로 지금도 레플리케이션이 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한 열 몇 명, 뭐 세네 명, 뭐 이렇게 봤기 때문에 결코 이런 것들이 아주 고품질의 그런 결과를 내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 한 가지 위치만, 하나의 유전자가 있는 위치만 이런 식으로 지노타이핑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실 우리 몸 안에 굉장히 많은 유전자랑 변이가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진짜 맞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못한 그런 유전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유전자를 찾는 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 그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유의성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멀티플 컴패리슨 같은 것도 적당하게 그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통계적인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또 링키지 분석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사실 90년대도 90년대 말에도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긴 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런 걸 위너스 컬스, 승자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뭐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승자의 저주라고 하는 건 유전학에서 나온 용어는 아니고, 이건 그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 시장에서 초기에 그 어떤 제품을 원래 가치보다 빠르게 사는 행위를 우리가 승자의 저주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링키지 분석에서 어떤 유전자를 찾았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거 진짜, 이거 질병 유전자 맞아. 이거 가지고 약도 개발하고 메커니즘 스터디도 해야 돼. 라고 이제 빵빠레를 올렸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 번 리프로듀스도 해야 되고 정확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디자인이 되는 연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주의, 그런 어떤
경계심들이 당시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여기 넣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이 레플리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노와이드하게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그 링키지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링키지 연구를 할 때 하나나 두 가지 정도의 그런 로커스밖에 보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엔 막연하게 우리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런, 염기서열이 있을 거고, 거기에 발생하는 변이를 봐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중 비교를 해가지고 정확한 통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사실 90년대에 많은 유전학자들, 유전 통계학자들, 통계 유전학자들이 막 해요. 그래서 에릭 랜더의 그런 1994년인가 그때 리뷰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닐 리시랑 캐서린 메리 캔저스라고 하는 이 두 통계 유전학자가 시뮬레이션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이 false finding, false discovery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멀티플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 멀티플 테스팅을 하려고 봤더니 스닙이 몇 개를 봐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100개를 봐야 되냐? 그럼 100개를 보면 100개에 대한 멀티플 테스팅을 하면 되고, 만 개를 본다? 그럼 만 개를 하면 되는데, 몇 개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왜냐면 1996년도는 뭐, 사우전 치론 프로젝트가 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휴먼 지론 프로젝트도 안 됐기 때문에 염기 서열이 몇 개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링키지랑 하플로타입들 정보들, 파편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지놈에 이 정도의 하플로타입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몇 개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100만 개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100만 개의 하플로타입이 있다라고 링키지 블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100만 개를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100만 개를 대표할 수 있는 100만 개의 스닙을 쓰면 우리가 지노와이드하게 비교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예측을 해서 1996년도에 사이언스의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측이 정말로 유효했는가를 보시면 정말로 유효했습니다. 이후에 햄메 프로젝트 여러 가지 하플로타입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매칭을 해봤더니 100만 개라는 숫자를 쓰는 게 유효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지와스를 보시면 지와스의 p-value의 컷오프를 우리가 5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왜 그러냐? 0.05개, 0.05, 그러니까 p-value의 그 스레시홀드죠. 거기에 이 100만 개 테스트, 그러니까 이 숫자를 곱해서 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됐던 연구가 96년도 사이언스에 나온 연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90년대부터 2000년대로 넘어가던 이 밀레니얼 시대에는 링키지에 대한 회의들, 링키지에 대한 발견들, 그 다음에 지노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들, 그리고 지노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묘하게 이렇게 섞였던 시절이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던 시절에 테크놀로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테크놀로지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마이크로 어레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죠. 마이크로 어레이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이렇게 이것도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칩인데 이 칩 위에다가 여기서 보시는 이런 이 조그마한 시린지 약간 니들 같은 거에 이그 DNA 프로브를 쏴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여기다 이렇게 DNA 프로브를 고정을 시키죠. 그래서 DNA 프로브를 이제 나중에 이 DNA 그 정보를 거기다 뿌리게 되면 이 DNA가 거기에 맞는 게 검출되는지를 이제 보는 걸 통해서 이 DNA 프로브 상에 있었던 그 스닙의 지노타입을 읽어내는 그런 기술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술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면 2000년대 이제 초반에 그 잉크젯 같은 걸 개발하던 회사들이 있잖아요. HP 같은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이런 마이크로 인젝션 같은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는 이런 칩에다가 이런 프로브를 박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이 고안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브를 인젝션하는 과정에서 DNA 프로브를 넣어가지고 한번
그 지노타입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링키지 이 몰레큘러 클로닝은 한두 개 정도의 이런 그 로커스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마이크로 어레이는 막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250만 개까지도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늘어나고 많은 이런 알릴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 드디어 여기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지노마이드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연구를 할 때, 예를 들면 여기 그 링키지 시세처럼 이게 지금 염색체 몇 번이죠? 뭐 염색체 21, 염색체 21번이죠. 그죠? 염색체 21번으로 가서 이 부분을 보자. 뭐, 마치 우리가 포항에 유전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땅 파봐. 석이 나올 거야. 약간 이렇게 하는 것처럼. 21번 염색체, 여기 뭐가 있을 거니까 여기 찍어서 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스닙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가설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연구 방식이 등장을 했느냐? 하이포세이스 프리.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설이 있었던 거예요. 21번을 가서 여기를 봐라. 그죠?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경우에 우울증도 이런 링키지 연구가 됐는데 우울증은 왜 연구가 됐냐? 세로토닌 리셉터. 세로토닌이 우울증 환자에게서 많이 이렇게 나온다. 모노아민 가설을 통해서 세로토닌이 뭔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세로토닌 리셉터 유전자를 알게 됐고, 세로토닌 리셉터 유전자 안에 우울증 환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변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로토닌 유전자 한번 클로닝 해봐. 이렇게 됐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설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이퍼세이스 프리, 가설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들,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이 비로소 등장을 하게 됐고,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폴리제닉 모델,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애디티브한 그런 팩터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지와스의 레셔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와스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코먼 엔시스트로부터, 처음 파운더로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육을 해가지고 현생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케이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뭐, 제2당뇨의 환자들, 그 다음에, 대조군들, 제2당뇨 환자가 아닌 사람들,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특정 변이를 갖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예상 가능하게도 뭐 제2당뇨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뭐 이런 하나의 뮤테이션의 뭐 오드 레이쇼가 뭐 한 100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뭐 한 1.1 이 정도로 굉장히 이것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뭐 1.03 이 정도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 시대 때 발생했던 드노보 뮤테이션은 사실 굉장히 뉴트럴하게 계속 세그리게이션이 되다가 되게 폴리제닉하게 그리고 에디티브하게 이 제이당뇨라고 하는 그런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스닙들을 다 모아가지고 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통계 분석을 한다. 이게 이제 지와스의 기본적인 모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와스에 대한 얘기 좀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하이퍼세이스 프리라고 하는 이 방식을 또 어떻게 부르냐? 에그노스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논문에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넣도록 할게요. 에그노스틱, 이 N인데, 에그노스틱은 이제 불가지론자라고 하는 뜻이죠. 나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죠? 하이퍼세이스 프리랑 같은 개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사전적인, 그러니까 a 프라이어리한 가설이 없이 나는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이렇게 이제 지와스가 마이크로어레이에 의해 가지고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가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핑크빛 꿈을 가지고 우리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와스를 하면 질병의 원인의 유전자 변이 다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성공했던 역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성공했던 역사는 뭐였냐면, 에이지 마스큘라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안 질환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한 100명 정도를 지화스를 했는데, 거기서 하나의 유전자를 찾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했습니다. 아, 지화스 하면, 질병 유전자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유전학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2009년에 네이처에 논평을 씁니다. 이 리뷰 아티클인데 사실 이제 논평에 가깝고요. 이렇게 쓰면서 무슨 내용을 쓰냐? 이 Finding the Missing Heritability of Complex Disease.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합 질환의 이 Missing Heritability. 그러니까 이 Additive Factor든 Dominance Factor든 우리가 찾지 못한 그런 유전적인 요인들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들,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게 사실, 저는 사실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좀 이렇게 강추하는 리뷰이자 그 에디토리얼인데, 왜냐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테리 마놀리노부터 해가지고 피터 비셔까지 뭐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각자의 관점들을 많이 풀어갑니다. 그래서 뭐 피터 비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와스를 처음에 개발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와스는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지와스가 실패했던 이유는 샘플 수가 적어서 그랬고 이 샘플 수를 더 늘리면 그 지와스 결과도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거고 미싱 헤리타빌리티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비호를 하고요. 에반 아이클러 같으신 분은 이분은 이제 지와스 하시는 분은 아니고 세그멘탈 듀플리케이션이랑 이 드노브 뮤테이션에 굉장히 석학이신데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 진짜 이게 질환에 대한 유전 변이를 찾으려면 이 코먼 베리언트 같은 게 아니라 그 레어 베리언트를 봐야 됩니다. 막 이런 식의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들이 되게 미묘 복잡하게 막 섞여 있는 그런 리뷰예요. 근데 이게 이 지금 2024년이니까 15년쯤 지났잖아요. 이 15년쯤 지나서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보면 되게 재미난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런 회의감과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섞인 이런 논평을 썼죠. 근데 이런 논평을 쓸 수 있었던 거에는 하나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NGS 기술이 2010년대 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2005년, 6년, 7년 이때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이크로어레이 쓰지 않고 NGS를 써가지고 레어한 뮤테이션 찾으면 질병을 더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반 아이클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여기 좀 생략이 됐지만 그 데이비드 골드슈타인도 아마 여기 있을 텐데 그 사람도 그런 경우일 거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를 좀 이렇게 데이비드 골드슈타인 여기 있네요. 이런 것들 이제 좀 섞여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좀 재미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보급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했고 이제 이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변이들을 다 보는 그런 기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상에서 2010년 중반에 굉장히 큰 하나의 변화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서 여기다 넣었는데요.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 그, 여기서 보시면 이 미싱 헤리타빌리티 논쟁이 있을 때 이때 이제 피터 비셔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지와스가 실패했던 건 샘플 사이즈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데이터도 공유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모형도 만들고 나면 미싱 레이터빌리티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2009년, 10년도 때는 그런 게 되게 모호했었어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재미났던 건 굉장히 공격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과학을 그 자기의 방법들을 공유하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연구들이 굉장히 성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자폐를 주로 연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오티즘 시퀀싱 컨소시엄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트레이닝 기간, 포닥 동안에도 계속 요 컨소시엄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이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뭐, 저희 한국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 뭐, 연구팀들이 연구실 단위로 생각하면 막 스물 몇 개 정도의 연구실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막 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줌은 이렇게 보면서 서로 얘기하지만, 옛날에 뭐 2015년, 16년 이런 줌은 그 전화로 걸어가지고 했던 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슬라이드 이렇게 같이 서로 메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넥스트 슬라이드 막 이러면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연구 협력을 하냐면 뭐 데이터도 이렇게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무슨 통계적인 모형 같은 걸 개발을 하면 뭐 저희가 하버드 팀한테 보내가지고 야 너네들도 한번 해봐. 그래서 이게 맞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죠. 근데 이런 노력이 단순하게 저희 쪽 필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2당뇨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PGC라고 하는 이 사이키아트릭 지노믹 컨소시엄, 이게 이제 지와스를 개발했던 아까 그 피터 비셔가 굉장히 많이 컨트리뷰션하는 그 컨소시엄 중에 하나인데,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패트릭 설리반이라고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있는 교수님, UNC에 있는 그 MD, PhD 교수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신질환을 이런 식으로 연구하면 연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유시원하게 뜻을 맞는 사람들을 이제 막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이 자폐 연구하는 사람들, ADHD 연구하는 사람들, 뭐 바이폴라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분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통계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전체 데이터만 처리하는 분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은 주옥과 같은 그런 페이퍼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이런 이 컨소시엄,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2010년대 중반은 소위 말해서 대컨소시엄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연구들은 뭐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국제적으로 계속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컨소시엄 안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좀 빨리 배우면서 그 지노믹 연구들을 좀 따라가는 그런 방향들이 앞으로도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유전체 분석의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고, 내가 보는 그런 환자들, 그다음에 환자의 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들도 서로 비교하면서 그런 더 나은 사이언스를 하는 그런 기회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2009년에 했었던 그런 미싱 헤리타빌리티의 그런 회의들, 의심들이 이런 컨소시엄들,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극복되고 있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는 약간 2010년대 시대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변화했는데, 질병을 바라보는 그런 연구의 역사들이 달라졌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몇 가지 이런 모델들이 있죠. 일단 우리가 모델을 한번 보시면, 가장 고전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모델은 이 모노제닉 모델입니다. 그죠?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질병, 표현형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 때 이번 이틀 동안 폴리제닉에 대한 관점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진들, 여러 가지 에디티브 팩터들이 하나의 형질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모노제닉과 폴리제닉 사이에 올리고제닉이라고 하는 모델이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됩니다. 올리고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여기서 이제 모노, 그 다음에 폴리, 올리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닉은 유전이라고 하는 뜻이고,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죠. 폴리는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리고는 영어로는 a few, 소수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올리고제닉은 두세 개 정도의 그런 유전 변이가 한 사람의 형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사실 194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등장했던 모델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좀 각광받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리고제닉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눈동자의 색깔입니다. 그죠? 머리의 색깔. 그러니까 눈동자의 색깔을 보시면, 눈동자의 색깔도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근데 눈동자의 색깔은 되게 분명하게 검은색 주변의 스펙트럼, 그 다음에 파란색 주변의 스펙트럼,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어떠한 이 중심점을 잡고 스펙트럼이 발생합니다. 폴리제닉처럼 이렇게 만약에 눈동자의 색깔이 폴리제닉이었다. 그러면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죠. 이 피부색도 올리고제닉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 머리색도 올리고제닉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부색,
눈동자색, 머리 색깔 이런 거 연구를 해보면 피그멘테이션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이 표현형에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기여해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다른 유전자들이 모디파이어처럼 작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합니다. 그게 이제 좀 보통 우리가 그 집단 수준에서 많이 연구가 된 올리고제닉인데 요즘 이 올리고제닉이 사이언스나 네이처 지네틱스 같은 되게 좋은 저널에 종종 나옵니다. 왜 나오냐? 예를 들면 카디오마이패스 같은 거 연구를 해봤더니 같은 가족인데 어떤 사람은 증상이 되게 심하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봤더니 증상이 심한 사람은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든 심하지 않던 그 진단을 받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다 동일한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데 증상이 심한 사람은 그거에 추가적으로 세컨더리, 터셔리 뮤테이션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시너지스틱하게 병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요즘 1, 2년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게 재밌게 보면서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릴 얘기는 옴니제닉이라고 하는 모델이죠. 이 옴니제닉이라고 하는 모델은 사실 폴리제닉 모델의 후속판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이 옴니제닉 모델은 폴리제닉 모델처럼 굉장히 많은 숫자의 변이들이 에디티브하게 기여를 하지만 그 변이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더 많은 기여를 한다. 근데 그 일부를 설정하는 게 뭐다? 그 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부합한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올리고제는 제가 여기다 내용을 넣어드렸고, 60%가 아니라 한 35% 정도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올리고제닉 페이퍼입니다. 요 보시면 이렇게 모디파이어로 작동하는 변이들.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뭐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경우, 두 가지 있는 경우에 따라 표현형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올리고제닉 좀 되게 재밌게 보고 저희도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해당을 합니다. 자, 옴니제닉은 뭐냐? 이게 2017년에 이 셀에 그 논평이 하나 나옵니다. 이 조나단 프리차드라고 해서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 유전학자시죠. 이 파퓰레이션 스트럭처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연구자시고 뭐 그 이후에도 굉장히 주옥과 같은 페이퍼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두 명의 제자 양리랑 그다음에 에반 보이를 데리고 이 관점이 되는 이 퍼스펙티브를 하나 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컴플렉스 트레이트를 연구를 할 때 폴리제닉의 관점에서 옴니제닉으로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제언이에요. 근데 이게 2017년에 그 몇몇 이 과학지에서 올해 그런 논문이라고 나왔던 건데 이게 왜냐면 굉장히 좀 파격적인 접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옴니라고 하는 뜻은 뭐냐? 우리나라 말로 모든 곳에, 어디에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옴니제닉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놈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유전자들이 이 그 형질이나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폴리제닉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옴니제닉은 뭐가 다르냐? 이러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변이들이 영향을 미칠 때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변이들이 있죠. 근데 이 변이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가 면역 질환을 보신다고 하면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담당을 하고 있는 이 면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유전자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되게 좀 뻔한 얘기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는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폴리제닉이나 옴니제닉 둘 다 2만 개 정도의 유전자에게서 발생하는 변이들이 형질에 기여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2만 개 유전자들 중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질환에 더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특정한 질환에는 덜 기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건 어떤 유전자는 이 특정한 상황에서 굉장히 중심에서 마치 대장처럼 코어하게 작동하는 유전자가 있고 어떤 유전자는 그냥 주변부에서 페리페랄하게 그냥 보조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유전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뇌가 발달할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두엽이 임신 중기 때 확장을 하는데 이때는 그러면 대장이 되는 유전자가 무엇이냐? 이 뇌가 점차 층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층위를 만들 때 이 뉴런들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 뉴런을 이끌어가는 그런 단백질들이 중앙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유전자들이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핵심부에서 작동을 한다. 그런데 그 유전자가 예를 들면 면역 반응에서는 핵심에 작동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들의 코어한 것에 있는가, 코어하지 않은 것에 있는가, 바이올로지컬 컨텍스트에 따라 어떻게 출현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변이들이 얼마만큼 그 병이나 특정한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만드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간단하게 표시를 했지만 이 정보가 지금 우리가 싱글셀이라고 하는 특정한 조직에서 유전자가 얼마만큼 발현되는지를 측정하는 연구입니다. 그렇죠?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면역 반응이다라고 하면 어떤 그 암 조직에서 이제 그 조직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런 단일 세포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뭐 종양 세포도 있을 거고 뭐 NK 셀도 있을 거고 T 셀도 있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셀 타입이 있을 거죠. 그런 셀 타입들마다 작동하는 중요한 유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요한 유전자들 또 조절하는 또 중요한 그런 조절자들도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로 구현을 해가지고 표시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중심에 위치하고 어떤 유전자들이 주변부에 위치하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변이들이 이런 유전자들에게서 다 발생을 하지만 실제로 이 변이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로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옴니제닉 모델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일 세포 데이터들 혹은 이제 보다 최근에는 멀티오믹스 데이터들. 그래서 만약에 뭐 암 환자의 데이터를 뭐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유전자 발현량 뭐 이런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사용하고 뭐 인산화 데이터 같은 것도 사용하고 메타볼리즘 데이터 같은 것도 사용하고 이런 여러 층의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그리고 어떤 유전 변이가 핵심적인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기존에 폴리제닉이 보지 못했던 더 다양한 이런 층위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옴니제닉의 모델로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준비한 내용을 여기까지 이틀 동안 다뤄봤고요. 제가 사실 이 마지막 세션 좀 더 일찍 끝내드리고 싶었으나, 네, 저도 모르게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네, 아무튼 이틀 동안 좀 긴 내용을, 들으시느라 좀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지루한 내용도 좀 있을 거고, 새로운 내용도 있으셨을 텐데, 궁금하시거나 혹은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제가 이번 주 동안은 계속 슬랙에 들어올 테니까 슬랙에 남겨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학회, 워크샵 홈페이지 통해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수업을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또 다른 자리에서 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